우리가 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내가 시계를 잘못 보고 아무튼 그래서 마지막 삼각주를 되게 이제 급하게 했는데 짧게 중요한 부분만 복습할게요. 우리가 하천은 대부분의 하천은 흘러서 바다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바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바다로 흘러드는 하천으로 들어가는 입구라 그래서 이 부분을 하구라고 불러요. 하구. 그런데 이 하구 부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범너머라고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부분도 있더라. 그래서 여름철에 비가 되게 많이 내린다, 장마철이다. 그럼 하천물이 불어나면서 하천 중하류에서 하천의 양옆으로 물이 범람한다. 그렇게 해서 형성되는 게 범람원이었죠. 그래서 하천이랑 가까운 쪽은 자연재방, 주로 모래가 쌓이고요. 하천에서 좀 떨어진 곳은 배후습지, 진흙이나 점토 같은 게 쌓이고, 그래서 밭농사, 논농사 공부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천의 하구는 강이 이렇게 흘러오다가 바다에 도착하면 얘는 더 이상 흐르는 게 아니라 그냥 바닷물이랑 섞이는 거잖아요. 물이 되게 느려지는 거죠. 또는 멈추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천이 운반해온 물질이 여기에 이제 쌓이게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일종의 얘도 하중도예요. 강 가운데 있는 섬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지형을 삼각주라고 하고요. 삼각주는 영어로 델타라고 불러요. 우리가 수학에서 델타수 어떻게 쓰니? 알파, 베타, 감마 해가지고 델타 나오잖아. 이렇게 쓰거든요. 삼각형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는 델타야. 자, 이건 뭐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이런 삼각주가 제일 뚜렷하다 그래야 되나? 대표적인 하천이 나일강이에요. 이집트를 흐르는 그 나일강 하구에는 정말 삼각주가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어. 그런데 대부분의 삼각주는 삼각형 모양은 아니고요. 사실 지 멋대로 생겼거든요. 어쨌든 여기에 쌓여있는 퇴적 물질, 그렇게 만들어진 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 삼각주는 하천의 물이 불어나면 상류에서 하류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넘치기 때문에 여기가 자연재방, 이쪽이 배후습지. 하지만 여기는 정말 하천의 하구니까 입자가 다 작아서 여기도 논농사, 여기도 논농사. 그러니까 토지 이용을 물어보진 않지만 이제 굳이 따지자면 자연재방, 배후습지로 나눌 수 있다. 됐죠? 자, 그런데 이런 삼각주는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요. 첫 번째는 하천이 운반해오는 물질. 그리고 여기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천 운반 물질이라고 그럴게요. 하천이 운반해온 물질, 운반 물질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자, 우리 바닷물은 높이가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에 따라서 다시 설명 좀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닷물의 높이가 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우리가 육지는 바다로 가게 되면 이게 당연히 점점 낮아지면서 이제 여기가 지금 바닷물이야. 이렇게 바닷물이 되는 거죠. 물론 얘가 약간 울퉁불퉁도 하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경사가 살짝 지면서 이제 바다는 평평한 거고. 근데 얘가 높이가 변한다는 얘기는요. 얘가 바닷물의 높이가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바닷물이 육지 쪽으로 이렇게 다가와요. 육지가 물에 잠기는 거죠. 그리고 바닷물이 내려가면 이 육지에서 바닷물은 점점 멀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만 한번 집중해서 보면은 바닷물이 높아지면 육지 쪽으로 바닷물이 밀려왔다가 바닷물이 내려가면 육지에서 멀어지고 바닷물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조차 때문에 생기는 육지 쪽으로 전체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바닷물의 흐름을 조류라고 불러요. 이건 파도가 아니야. 그냥 물이 차올랐다가 빠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바닷물의 흐름이야. 이런 걸 조류라고 하는데, 자, 조류는 힘이 셀까 아니면 상대적으로 좀 약할까? 파도하고 비교하면 파도는 이렇게 와가지고 막 때리잖아. 근데 얘는 바닷물이 차고 빠지는 정도란 말이에요. 힘이 별로 없어. 그리고 얘는 뭔가를 침식하는 건 거의 없고요. 물에 뜨는 입자가 되게 작은 그런 흙 알갱이들 있죠. 되게 작은 것들. 그래서 흙탕물 형태로 그걸 다른 데로 이렇게 이동해서 쌓아두게 되는 거예요. 됐니?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여기는 바닷물의 높이가 항상 변해요. 그래서 조류라는 게 반드시 생기는데 조류가 강한 곳도 있고 상대적으로 약한 곳도 있어. 근데 어쨌든 조류에 의해
의해 제거되는 양 되는 양을 따졌을 때, 자 어느 쪽이 많아야 삼각주가 형성이 된다? 당연히 이쪽이 더 많아야. 부등호야? 이쪽이 더 많아야 여기에 뭔가 쌓일 거 아니야. 이해되니? 네. 자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둘 다 일어나는데 상대적으로 어느 쪽이 더 많냐.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이쪽이 더 많으면 삼각주가 만들어지고요. 근데 얘에 비해서 얘가 더 많으면 삼각주는 만들어지기 쉽지 않고, 대신 여기에 쌓여야 되는 물질이 바닷물이 육지 쪽으로 왔다가 멀어졌다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 있는 물질을 주변으로 다 퍼뜨려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쌓이게 되는데, 이렇게 쌓여서 만들어진 지형을 갯벌이라고 불러요. 이해되니? 이해되니? 자 그래서 이 조건에 의해서 삼각주가 만들어지는데, 자 우리나라는 동해 쪽은 하천의 길이가 대체로 길다 짧다. 동해안 쪽은 태백산맥에서 시작한 하천이 동해에 도착하는 건 되게 짧잖아. 그러면 하천이 바다로 공급하는 물질의 양은 적을 수밖에 없죠. 하천 자체가 작으니까. 그래서 삼각주가 잘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또 동해는 수심이 깊어서 하천이 운반해온 물질들 상당수가 그냥 바다 쪽으로 이렇게 아무리 쌓여도 뭔가 티가 안 나. 됐니? 그러니까 동해안 쪽으로는 삼각주가 거의 없다. 그 다음에 서해안 쪽 한번 볼게요. 자, 우리나라 서해는 조차가 굉장히 크죠. 그냥 큰 것도 아니라 굉장히 커요. 그래서 한강에 아무리 열심히 흙과 모래를 이렇게 바다로 나른다 하더라도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주변으로 다 퍼뜨려 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기도 쪽에 있는 갯벌은 세계에서도 어마어마하게 큰 갯벌이에요. 이해되니? 자, 어쨌든 그래서 하천의 규모가 커야 운반물질도 많은데 조차가 아주 크지 않은 그런 곳에서 이제 삼각주가 만들어지는 거지. 자, 외우세요.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삼각주가 있는 하천은 두 개인데 그 중에 물어보는 건 하나만 물어본다.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네. 낙동강. 낙동강은 남한에서 가장 길이가 길어요. 그런데 인천에서 멀고 목포 지나서 부산 옆에가, 부산은 낙동강이 흐르거든요. 그 부산은 조차가 없는 건 아니지만 아주 큰 건 아니더라.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지도 볼게요. 낙동강 하구에만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뭐 지도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눈에 이렇게 좀 담아두세요. 자, 여기가 부산이고요. 부산에 보면 부산은 사실은 이제 산이 많은 동네라서 도시 규모에 비해서 평지가 별로 없어. 부산 시내. 근데 부산 시내에서 왼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큰 강이 지금 이렇게 흐르잖아요. 얘가 지금 삼각주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서 가면은 한 5시간 걸리거든요. 여기 있는 삼각주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여기에 김해 국제공항도 있어요. 됐니? 자, 그래서 큰 강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흐르는데 얘가 이렇게 갈라지고요. 그 다음에 낙동강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여기도 감주하천이라서 뭐가 건설되어 있다? 하구뚝이 건설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도 하구뚝이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 다르기도 하지만 여기가 하구뚝이야. 하구뚝도 있고 삼각주도 있고. 기억해주세요. 그 다음 이제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는데 압록강 하구에도 삼각주가 있어요. 자, 이건 사진만 좀 보여줄게요. 자, 압록강이야 이게. 이게 중국이라고 확대하면 이제 사라지네요. 자,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여기 중간중간에 있는 섬이 있죠. 이것들이 삼각주야. 됐죠? 아무튼 여기가 이제 얘는 원래는 섬이었는데 연결을 해버린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제일 끝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서쪽. 질문. 여기의 경도는 몇 도?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서쪽, 가장 동쪽은 독도야. 그래, 독도의 경도는 몇 도? 131도 52분. 그러면 가장 서쪽은? 124도 정도? 아직 시험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은 거죠? 그래. 아니 뭐 시험은 니들이 보는 거지. 뭐 내가 보는 거니? 자, 아무튼 그래 다시 이쪽으로 돌아올게요. 아무튼 낙동강 하구 등지에 잘 발달했다. 외우세요. 낙동강 하나만. 네. 네. 자, 삼각주까지 해서 하천 중하류에 있는 지형은 다 설명했고요. 정리할 시간 조금 줄 테니까 정리하세요. 자, 이제 하천 중상류 일대의 지형인데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이제 물어보는 게 줄진 않았어. 그런데 이게 참 이게 좀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만 공부량이 좀 적게 만들고 싶었는지, 그러니까 교과서를 좀 얇게 만들고 싶었는지, 이렇게 개념 설명 부분에 양은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뒤에 있는 문제 보면은 옛날이랑 물어보는 거 똑같이 물어봐. 그래서 사실 좀 짜증이 나요. 이 부분이 사실 이게 설명할 것도 조금 많고 제대로 이해하면 되게 재밌는 부분이거든요. 다시 무조건 재밌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이해하면. 근데 제대로 이해하기에는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좀 안타까운데 정말 다 설명하진 않을게요. 물론 궁금한 사람은 선생님이 이제 뭐 몇 년 전에도 올려놓은 내수 수업 동영상 있거든요. 그때는 다 설명을 했었어. 부작용이 심하더라고요. 애들이 막 집에서 도망가.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만 이야기를 좀 할 테니까 어쨌든 설명 좀 잘 들어주세요. 네. 자, 여기는 하천 중상류 일대예요. 산간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대체로 해발고도가 조금 높은 곳. 하류는 아니니까. 자, 먼저 가밉 공류 하천이 나오는데 가밉 공류 하천 강조 표시 좀 해주세요. 가밉 공류 하천. 자, 가밉 공류 하천에서 핵심 포인트는 우리나라는 신생대 초에는 한반도가 대체로 전체가 평탄했다가 경동성 요곡운동이 일어나서 태백산맥 같은 산맥이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평탄했던 한반도가 융기했다는 증거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고위평탄면이에요. 산 꼭대기 부분이 저절로 평탄해질 리는 없잖아. 그런데 평평한 부분이 융기했다가 아직 침식이 덜 돼서 아직 평평한 부분이 남아있어서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위평탄면과 더불어서 지금 이 가밉공류하천도 한반도가 융기했다는 증거예요. 물론 다른 것도 이제 학자들이 정말 연구하면 얼마든지 증거가 있겠지만 딱 봐도 얘는 융기해서 만들어진 거야, 융기해야만 만들어지는 거야, 그 증거가 되거든요. 융기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한 단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한 단구도 조금 이따가 체크 좀 해주세요. 뭐 일단 결론부터 좀 말을 해주자면, 자, 여러분들 강원도는 어떤 이미지야? 강원도? 일단 산이 되게 많죠. 근데 강원도에 도시가 있어. 자, 바닷가에 있는 도시 말고요, 해안가에 있는 강릉이나 속초는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공부할 거야. 무슨 얘기냐면, 봐봐.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단면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요. 자, 여기에 대체로 평탄하니까 여기에 도시가 있는 건 이해가 되죠? 근데 여기에 도시가 있대. 몇십만 명이 사는. 근데 사람이 많이 살려면 대체로 지역이 평탄해야 되거든? 그런데 이렇게 급경사인데 도시가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에도 평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평지에 대해서 이제 해안 지역에서 공부를 할 거고, 자, 강원도는 어쨌든 산이 되게 많은 동네인데 여기에 춘천 같은 도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강원도는 아니지만 단양이라고 하는 도시도 첩첩산 중에 이렇게 시는 아니지만 읍내가 있어요. 어쨌든 산이 많이 있는 동네인데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가 있다는 얘기는 평지가 있다는 얘기야. 네. 그래서 이 하안 단구는 산간 지역에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어서 자주 물어봐요. 됐니? 네. 아무튼 이제 하나하나 어쨌든 설명을 좀 할게요. 자, 뜻부터 가밉 공류 하천이라고 나오는데, 자, 공류라는 말은 우리가 이미 설명을 자세히 했죠. 그럼 감입 볼게요. 감입. 자, 여러분들 이 감자는 어디에서 쓰는 말이냐면요, 미술 시간에 상감청자, 상감기법 혹시 들어봤니? 우리나라 고려청자 상감기법으로 만들었잖아. 자, 그럼 상감기법, 상감청자는 왜 얘가 독특할까? 포인트가 뭐야? 일단 빛깔 말고 상감기법이, 그러니까 상감청자가 왜 상감청자야? 이 감자가 중요한데. 애들이 눈을 다 피해. 나 지금 몰라서 피하는 거니? 대답하기 좀 부끄러워서 피하는 거니? 자, 우리가 일반적인 도자기는 이제 초벌한 다음에, 초벌해야 되나? 아무튼 중간 과정에서 유약 바르기 전에 물가물을 불에 묻혀가지고 그림 같은 걸 그려요. 무늬 같은 거 할 때.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근데 상감 기법은 도자기가 덜 굳었을 때 칼로 이렇게 파내요, 무늬 부분을. 그리고 거기에다가 색깔이 다른 흙을 메워서 그 다음에 부어내는 거거든요. 그런 기법 혹시 배웠어? 자, 그래서 우리 상감 기법에서 그 감이 평평한 도자기 표면을 이렇게 파낸다는 뜻이에요. 조각갈 같은 속도로 파낸다는 뜻이야.
이 감자가 골짜기 감이에요. 골짜기. 우리가 산에 있는 골짜기 보면 주변보다 낮은 곳이잖아. 마치 조각칼로 파낸 것처럼, 땅을 파낸 것처럼 생겼다 그래서 감이에요. 됐니? 네. 자, 어쨌든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은 아닌데 이 뜻 자체가 산이 많은 지역에서 골짜기를 흐르는 하천인데 얘가 구불구불 흐른다. 산간 지역을. 뜻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됐니? 네. 자, 그럼 이제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얘는 융기의 증거가 된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 상상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가 이제 평범한 바다였어요. 뭐 수심은 그렇게 깊지 않은 곳인데 어느 날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모양의 이렇게 꽃갈 모양의 화산이 만들어졌어. 아주 매끄러워. 그리고 이제 화산활동이 끝났어. 됐죠? 여기가 이해됐어? 네. 얘 지금 입체야? 자, 이제 화산활동이 끝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빗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물줄기를 이루고 하천을 이루면서 흘러간단 말이야. 그러면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여기에도 골짜기가 생기고 산줄기, 능선이 생기고 어쨌든 약간 뭔가 굴곡이 생기겠죠. 네. 그러면 자, 처음에는 이렇게 약간 대체로 매끄러운 그런 원뿔 삽감 모양의 이런 산이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 하천은 어떤 형태로 발달할까? 1번 얘가 대체로 직선에 가깝게 바다로 흘러간다. 1번 아니다. 얘는 처음에는 이렇게 하천 모양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 구불구불 흘러가게 된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정답은 1번이야. 왜냐면 물은 별일 없으면 제일 빨리 바다로 그냥 갈고 싶어 하잖아. 근데 아무 이유 없이 얘가 이렇게 구불구불 흘러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관악산 계곡 놀러 가봤지? 자, 관악산 계곡은 대체로 직선이니 아니면 얘가 구불구불 흐르니? 다음에 갈 때 확인하세요. 모르고 가면 안 보여. 근데 알고 가면 보여요. 그래서 계곡에 물놀이를 가더라도 알고 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조금 달라. 물론 모르고 가는 사람이 더 잘 놀기는 하더라. 우리 같은 사람은 가면은 이제 이거 막 설명하거든요. 그럼 일단 표정이 안 좋아지면서 그런 말 있잖아요. 설명충이라고. 어디 가도 환영을 잘 못 받거든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자, 우리 관악산 한번 볼게요. 관악산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여기가 서울대 정문 쪽이고요. 지금 이게 관악산 계곡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물이 이렇게 흘러오는 거거든요. 자, 얘는 직류에 가깝니? 아니면 곡류를 하니? 직류잖아. 왜냐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은 그냥 쭉 흘러 내려가고 싶어 하는 거지. 얘가 뭐 이렇게 먼저 흘러가진 않을 거 아니야. 이해되니? 네. 자,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융기를 한 다음에 빗물이 흐르면서 이제 하천이 생겨나가지고 흐르면서 만들어진 골짜기는 직선에 가까워요. 그런데, 자, 이건 상상의 영역이야. 이제 봐봐. 자, 이제 한반도가 대체로 평탄했어. 과거에 신생대가 시작할 무렵에. 그때는 서쪽의 평야 지역도 하천이 구불구불 흘렀고요. 자유공유를 했고요. 하천의, 그러니까 한반도의 동쪽도 얘도 구불구불 흘렀어요. 여기도 그때는 평탄했으니까. 한강의 낙동강의 상류 지역도 구불구불 흘렀어요. 대체로 평탄했으니까. 그런데 구불구불 흐르는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땅이 융기한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될까? 땅이 융기하면서 이제 하천은 아래 방향으로 깎아 내려가겠죠. 또 땅은 올라가는데 하천은 계속 아래쪽으로 깎아 내려가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주변은 다 이렇게 융기해가지고 뾰족뾰족한 산이 됐는데 하천은 처음부터 구불구불 흐르고 있었잖아요. 융기하고 나서도 구불구불 흐르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산간 지역에서 하천이 구불구불 흐른다는 얘기는 이 산이 융기하기 전부터 원래 하천이 낮고 평평한 곳에서 구불구불 흐르고 있던 하천이 융기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선 사진 다시 보여줄게요. 자, 이제 우리가 관악산 계곡은 이렇게 보면 다시 여기가 지금 관악산 계곡이에요. 여러분들 놀고 있는 가서 노는 관악산은 주로 여기 쪽에서 놀고요. 아무튼 이렇게가 지금 관악산 계곡인데 이 정도면 거의 직선에 가깝게 흐르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이쪽으로 강원도 쪽으로 가면은요, 한강 중상류 쪽으로 가면은요, 보여줄게요. 자, 이런 데를 보면 주변은 지금 산이야. 근데 하천이 여기 봤더니 이렇게 흘러가요. 여기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지금 하천이 꾸불꾸불 흘러가고 있잖아. 네. 이건 이 태백산맥이 생기기 전부터 낮고 평평한 곳에도 당연히 비가 내리면 바다까지 물이 흘러갔을 거 아니야? 그래서 옛날 처음부터 이렇게 구불구불 흐르고 있던 자유공유하던 하천이 융기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래, 융기가 포인트예요. 됐죠? 네. 네.
외우셔도 돼요. 융기에서 만들어졌다. 자, 그래서 신생대 지각 변동의 영향으로 지반 융기량이 많았던 대하천 중상류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강과 낙동강의 중상류 지역. 그럼 태백산맥이나 소백산맥 근처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산지 지역에 발달한다. 플러스 동해로 흐르는 규모가 작은 하천도 동해로 흐르는 하천은 태백산맥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동해로 흐르는 하천도 상류 지역이 구불구불 흘러가요. 자, 아무튼 포인트는 산간 지역인데 얘가 구불구불 흘러간다. 일단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하천 주변의 경관이 아름다워서 대표적인 하천 영월에 있는 동강. 들어본 적 있니? 영월 동강? 그래서 우리가 래프팅 하는 하천들 있잖아. 네. 거기가 대부분 직선으로 흘러가면 별로 재미없어. 구불구불 흘러가면서 경치도 구경하면서 물도 좀 먹어가면서 그러고 래프팅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장소로 이용된다. 넘어갈게요. 대표적인 사진 하나 보여줄게요. 자, 감익공유하천으로 물론 여러 지역을 물어보는데 이건 여러분들 본 적 있을 거예요. 한반도 지형이라고. 이거 혹시 본 기억나니? 네. 자, 이런 하천이 대표적인 감익공유하천이에요. 지금 하천이 구불구불 흐르잖아. 네. 그리고 양 옆에는 지금 산이잖아요. 네. 이게 감익공유하천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필이면 여기가 한반도를 닮아서 되게 유명해진 거지. 참고로 여기는 영월군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영월군. 자, 영월군 혹시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어요? 영월? 네. 언제? 네. 영월 언제 들어봤어? 기억나는 거 혹시 있어요? 강원도에 있는 되게 시골 동네야. 사실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학생들이. 근데 어쨌든 여기도 이제 농촌, 산촌 마을이죠. 근데 어쨌든 뭐 경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 이제 관광객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지역을 홍보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어쨌든 영어는 모르더라도 여러분 이 사진은 본 적이 있죠? 네. 그래서 영월에서 이 지형이 있는 동네 이름을 바꿨어요. 옛날에는 이제 동네 이름이 다른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 이름이 한반도 면이에요. 그러니까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싶은데 신림동 해봤자 사람들이 신림동 뭐 볼 게 있다고 잘 모르니까 신림동을 갖다가 이름을 바꾼 거지. 한반도 동으로. 그런 식으로. 이해돼? 네.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감익공유하천이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하안단구 볼게요. 하안단구. 자, 하안단구는 이제 설명하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무 복잡해서 굳이 이제 설명하진 않을게요. 대신 이제 포인트만 좀 외워주세요. 하천 주변에 분포하는 계단 모양의 지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계단 모양의 지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천 바닥이나 범람원이 지반 융기 또는 해수면 하강에 따른 하천侵식으로 형성됐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설명할게요. 자, 이제 단어부터. 자, 여러분들 바닷가를 뭐라 그래? 한자로. 바다 옆에 있는 땅? 해안이라 그러잖아. 자, 해안은 바다 해자에다가 이 안자가 물 가장자리를 뜻하는 한자말이에요. 그러면 강 옆은 뭐라 그럴까? 바다는 해안이야, 바닷가는. 그러면 강가는? 아니, 해변. 아예 이 해자가 바다 해자잖아. 강 옆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럴 텐데, 이걸 하안이라고 불러요. 해안, 바다 해자, 하는 하천, 하천 옆 땅. 어려운 말 아니야. 근데 이제 학생들이 막 단순하게 외우다 보면 나중에 해안 지형 할 때 해안 단구라는 지형이 나와요. 이것도 중요해. 그 다음에 하안 단구라는 지형은 또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분명히 다른 지형이야. 하나는 바닷가에 있는 거고 하나는 강가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외우다 보니까 나중에 헷갈려요, 학생들이. 그래서 자주 물어봐. 선생님, 하안 단구하고 해안 단구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물어봐요. 일단 필기는 해놨는데 기억이 안 나니까 다른 거고요. 해안가나 하안가, 그러니까 강 옆이나 바닷가 옆에 우리나라를 보면 이렇게 약간 계단 모양으로 생긴 지형이 있어요. 그런 걸 해안 단구 또는 하안 단구라고 불러요. 다시 여기서 구는 언덕자예요. 언덕이니까 약간 경사가 있다. 근데 이 단이라고 하는 건 계단할 때 단이거든요. 단이 있다. 그러니까 얘가 매끄러운 게 아니라 계단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단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경사, 언덕은 언덕인데 얘가 계단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더라. 다시, 그럼 여기가 하천의 옆에요. 물이 흐르고 있어. 한쪽에 지금 계단 모양의 경사가 완만한 언덕이야.
그런데 한쪽은 이제 급경사고요, 산이고요, 계속 산이고요. 이쪽도 이제 산이 나오거든요. 다른 데는 다 산인데 경사가 완만해서 이런 데는 평지야, 거의. 네. 사람이 살고 규모가 크면 도시가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래서 산간 지역에서도 이런 곳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됐니? 네. 그래서 하안 단구를 그래서 자주 물어본다. 자, 이것도 위성사진 보고 조금 추가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요, 영월은 넘어가고 밑으로 내려와서 제천 말고 제천의 아래쪽 여기 있다. 자, 여러분들 여길 보면은 지금 주변은 여길 보면 뭐 소백산 국립공원, 소백산 여기 녹색들은 전부 다 지금 산이잖아요. 지금 여기 충청북도긴 한데 이제 이쪽은 강원도고요. 정말 산밖에 없는 동네야. 그런데 여기 봤더니 이렇게 지금 하천이 구불구불 흐르죠. 감익공유하천. 근데 감익공유하천을 봤더니 얘는 이제 규모가 좀 큰 감익공유하천인데 얘가 이렇게 휘어서 흐르면서 이쪽은 어쨌든 급경사 산이라서 마을 같은 게 없어요. 근데 이쪽을 봤더니 이렇게 확대해 보면 단양 공설 운동장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거 한 바퀴에 400m짜리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고등학교도 있고 뭐 이렇게 마을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정말 이렇게 읍내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가 이렇게 도시가 있는 이유는 대체로 평탄하니까 이 부분이 하안 단구예요. 됐니? 됐니? 자, 그럼 이제 다시 설명할게요. 하안 단구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요. 이제 굉장히 일부만 설명을 할 거거든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봐봐. 자, 낮고 평평한 시절이야, 지금 과거. 신생대 초. 그때 자유 공유를 하는 하천이 지금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 양옆에는 그냥 평지야. 거의 평평한 곳을 이렇게 지금 자유 공유를 하고 있는데 물은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치? 네. 그러면 자, 이 하천의 단면도는 어떤 모양이야? 이쪽은 공격사면 이쪽은 보호사면. 네. 그러면 하천의 단면도는 지금 이렇게 비대칭이죠. 네. 이건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지. 네. 그런데 이게 땅이 융기한다고 생각을 해봐. 땅이 융기하면 근데 이걸 실제로 올릴 수는 없으니까 이게 밑에 쪽에다 좀 그릴게요. 얘가 융기를 계속 하게 되면 얘는 낮고 평평할 때는 계속 측방측식만 일어나다가 얘가 융기하게 되면 얘는 이제 아래쪽으로도 깎기 시작해요. 옆쪽으로도 깎고 아래쪽으로도 깎고. 봐봐. 그래서 정말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어. 그러면 주변이 막 몇백 미터씩 융기를 했어. 그 사이에 얘는 이제 깊은 골짜기를 이루게 되거든요. 네. 근데 골짜기를 어떻게 이루느냐? 얘는 지금 휘인 상태에서 땅이 융기하니까 계속 이쪽 방향으로 깎아 나갈 거고, 이쪽에서는 침식 퇴적이 일어날 거고, 네. 그다음에 아래쪽으로도 계속 깎아 내려갈 거예요. 네. 그럼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생긴 골짜기가 만들어지고 물은 여기서 이렇게 흐르는 거고요. 여전히 얘는 이렇게 흐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부분을 지우게 되면은요, 여기는 하천에서 깎인 부분이고 여기는 무너져 내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양 옆에는 이제 이렇게 산이 되는 거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제 이렇게 산이 되는 거고 물이 흐르는 골짜기 부분을 봤더니 이쪽은 완만한 경사, 이쪽은 급경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포인트. 이 완만한 경사 부분 여기는 보호사면 쪽이에요. 보호사면 쪽인데 완만한 경사라 그랬잖아요. 근데 되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여기가 살짝 계단 모양을 이루게 돼요. 이쪽 부분이 하안 단구예요. 하안 단구.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자, 산지 사이를 구불구불 흐르는 하천은 융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때 보호사면 쪽에는 경사가 완만한 평지에 가까운 지형이 만들어진다. 근데 이 지형의 단면도를 봤더니 계단처럼 이렇게 단이 형성돼 있고 여기는 평지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거나 농사를 짓거나 또는 도로를 만들거나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라고 외워두시면 돼요. 그쵸? 이게 네. 끝이야. 이게 끝.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위성 사진 볼게요. 자, 아까 단양이 너무 잘 보여서 지금 단양을 말한 거긴 한데, 자, 얘가 이렇게 지금 휘죠. 네. 그래서 얘는 공격사면 급경사, 이쪽은 보호사면 완경사, 그 중에
넓은 평지 부분에 단양 읍내가 있어요. 여기 하안 단구. 근데 여기도 볼게요. 이렇게 얘가 흘러. 공격사면 보호사면이죠. 이쪽 하안 단구. 그래서 여기를 확대해 보면 다른 데는 다 산이라서 이렇게 사람이 이용하기가 힘든데 여기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죠. 여기 녹색하고 여기 녹색하고는 다르죠. 약간 뭔가 규칙성이 있잖아. 여기는 밭이에요. 대체로 평탄하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경사가 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안 단구 마을도 있고 사람들이 농사도 짓고 마찬가지로 이쪽도 물이 지금 이렇게 흐르는 건데 이쪽도 이렇게 봤더니 마을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농사도 짓고 있고 그래서 산지 사이를 하천이 구불구불 흐를 때는 보호사면 쪽에 하안 단구가 있다라고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냥 외우세요. 네. 그래서 여기 지형도에서도 얘가 하안 단구, 이쪽도 하안 단구. 그리고 여기 봤더니 밭농사. 네모난 건 집이거든요. 이쪽은 반대쪽은 여긴 잘려서 안 보이긴 하는데 이쪽은 하천이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쪽은 완경사, 하안 단구, 사람이 농사를 짓고요. 이쪽 하천의 이쪽은 급경사. 하천이 계속 깎아 내려가면서 산이 이제 무너져 내리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는 급경사. 됐죠? 네. 자, 질문. 자, 글자가 써 있는 여기 B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A 말고 여기랑 여기랑 여기 1번, 2번 뭐가 다를까? 지금 뭐 물어보는 거냐면요. 이 흐르는 물줄기 있죠. 지금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여기를 흐르고 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얘가 지금 어쨌든 이렇게 흘러가잖아? 계속 이쪽을 깎아요. 빨리는 못 깎죠. 근데 아무리 산이 있다 하더라도 물이 계속 깎다 보면 언젠가는 무너져 내릴 거 아니야. 그러면 바꿔 말하면 이 하천은 옛날에는 여기를 흐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쯤에 이렇게 흐르고 있다가 계속 측방 침식과 하방 침식이 일어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해되니? 이해하면 되게 쉬워. 그래서 여기 하안 단구는 과거에 물이 흘렀던 곳이야. 근데 지금은 물이 없죠? 그런데 여기 가면 그래서 뭐가 있다? 자갈인데 무슨 자갈? 그래, 둥근 자갈이 있다. 자, 여기는 한 번도 물이 흘렀던 곳이 아니야. 여기에 가면 둥근 자갈 같은 게 없는데 하안 단구에 가서 땅을 파보거나 그러면 둥근 자갈, 둥근 모래 같은 게 있다. 과거에 물이 흘렀던 곳입니다. 이해돼요? 자, 이제 아까 그림. 자, 내가 그림을 좀 더 잘 그리면 좋을 테지만 융기하기 전에는 하천 여기 있다가 결국은 얘가 여기로 이동해 온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하천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물의 영향을 받은 거잖아. 여기 부분이 하안 단구인데 지금은 육지지만 과거에 물이 흘렀던 곳이기 때문에 둥근 자갈이 나타난다. 이런 걸 가밉공유하천이라고 하고요. 가밉공유하천의 보호사면 쪽에는 하안 단구가 나타난다 라고 외우시면 돼요. 뭐 어쩔 수 없다.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으나 여러분들 기절할 것 같아서 그만할게요. 그 다음 이제 여기 외워도 되는데요. 자, 가밉공유하천에서는 집안이 융기할 때 하천 옆에 이렇게 하안 단구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하안 단구는 사실은 하천의 중하류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물어보지 않아. 그런데 그냥 그래도 외우세요. 하천의 중하류 지역은 해수면이 하강할 때 하안 단구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물어보지 않아.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범람원이 융기하거나 해수면이 하강할 때 만들어진다라고 나와 있기는 하는데 뭐 세트로 나오니까 이렇게 집안이 융기해서 만들어진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자, 침식 분지는 어려운 거 별로 없으니까 좀 빨리 할게요. 자, 침식 분지는 우리 분지라고 하는 지형은 여러분들 이제 앞에서 여러 번 설명을 했었죠. 그릇 분자예요. 땅이 그릇을 닮았다. 그리고 주변은 산인데 주변은 해발보다 높은데 가운데는 낮다. 그런데 이거 학생들이 분지를 그리라 그러면 어떻게 그리냐면요. 그래, 주변은 산이야. 그리고 여기 산 사이는 이렇게 낮아. 이렇게 그려요. 아니에요. 여기는 어떻게 뭘까? 평지일까 산일까? 다 산인데 산지들 어딘가에 이렇게 낮고 평평한 땅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래서 이런 분지도 산이 많은 지역에서는 농사 짓고 그다음에 마을을 이루고 도시가 자리 잡고 그래서 우리가 한국지리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다시. 자, 여러분들. 자, 해안가 가까운 지역은 당연히 평평한 곳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내륙 한가운데는 평평한 곳이 드물 수밖에 없죠. 근데 왜 우리나라 내륙에 도시들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대구나 춘천이나 원주나 충주나 대전이나 이런 도시는 다 내륙에 있거든? 내륙에 도시가 있다는 이유는 내륙에 평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내륙에 있는 도시들은 대부분 분지 안에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분지는 대부분이 침식 분지예요. 됐니? 네, 그 침식 분지 일단 뜻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다시 교재로 돌아가면요. 산지로 둘러싸인 저 지대로 이건 분지죠. 그럼 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암석이 차별적인 풍화와 침식 작용을 받아서 만들어진대요. 근데 이때 풍화와 침식을 하는 가장 큰 역할은 하천이 한다. 하천 물이 흐르면서 암석, 서로 다른 암석을 이렇게 침식을 하는데 암석이 다르니까 깎이는 속도가 다른 거예요. 어쨌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자, 또 대부분 알고 있는 거니까 빠르게 할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있는 암석. 변성암. 변성암의 대부분은 편마암. 그래, 편마암, 변성암 그냥 같다고 생각해도 된다 그랬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은 암석. 화강암.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은데 두 가지가 당연히 암석이 다르니까 침식을 받는 속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침식 분지가 되게 많아. 자, 이제 모식도 보고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들 화강암이 먼저 만들어졌니? 변성암이 먼저 만들어졌니? 당연히 변성암이 먼저 만들어졌죠. 그래서 가장 오래된 암석인 변성암이 원래 있는 지역이야. 근데 땅 밑에서 이제 마그마가 형성이 되고 마그마가 많아지면서 이제 얘가 막 밀고 올라와요. 밀고 올라오다 보니까 시원 상대의 변성암이 이제 위로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암석은 늘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막 갈라지는 거예요. 깨진 틈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땅 밑에서 이제 화강암이 굳었어.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활동은 없고 이제 여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침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화강암이 올라오지 않은 부분과 변성암 이 부분과 화강암이 밀고 올라온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이 먼저 깎여요. 이미 화강암이 밀고 올라오면서 지금 틈이 많이 생겼잖아. 암석이 많이 깨졌잖아. 이해되니?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상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이렇게 먼저 깎이고 나면 변성암과 화강암이 동시에 지금 이제 지표면에 드러나 있는 거야. 그럼 이때는 변성암과 화강암이 동시에 깎이기 시작하는데 얘랑 뭐가 더 먼저 깎일까? 그냥 외우세요 이건. 화강암이 더 하천에 의해서 먼저 깎여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 밑에 있는 그림처럼 만들어진다. 자, 변성암, 여기 화강암 위에 있는 변성암은 갈라진 틈이 많으니까 이제 먼저 깎여 나가고, 봐봐.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지금 여기 양옆에 변성암은 이만큼만 그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변성암으로 이루어진 산들이 있는 거고요. 여기도 변성암으로 이루어진 산들이 있는 거고, 여기 화강암이 변성암보다 더 많이 깎이니까 이렇게 더 많이 깎여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지 모양을 이룬다. 됐죠? 네. 자, 그래서 차별 침식으로 만들어진 이런 분지를 침식 분지라고 불러요. 됐니? 네. 자,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주변은 다 산인데 이렇게 평지가 있으니까 옛날부터 농사를 짓거나 도시가 자리 잡거나 그리고 되게 유명한 도시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뚜렷한 거 물어봐요. 자, 유성사진 잠깐만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강원도에 가면 춘천이 있어요. 자, 춘천을 보면 이제 이 도로들을 좀 없앴으면 좋겠는데 여기 주변은 지금 다 녹색 산이죠. 근데 여기 춘천이라고 써있는 글씨 부분 보면 여기는 무슨 색이야? 회색이죠. 도시, 아파트, 주택. 그럼 여기 춘천만 왜 이렇게 빌딩들이나 건물들이 많이 있을까? 평지니까. 이렇게 확대해보면은요. 야, 구글 어스로 보면 좋은데. 그러니까 주변은 다 산인데 여기만 움푹 꺼진 상태에서 평평해요. 이해되니? 네. 얘가 바로 침식분지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물어보냐? 여기를 A, 여기 가운데를 B. A는 어떤 암석? 변성암. B는 화강암. 관련된 지질시대. 시원생대. 화강암은 중생대. 이제 그런 거 물어본다고. A, B 어떤 암석이 먼저 만들어졌어? A. 됐니? 네. 그렇게 물어봐요. 자, 그럼 춘천이나 아니면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도 주변은 지금 다 산인데 여기 지금 움푹 들어간 거 보이니? 여기 해안면이라고 써있는 거. 네. 좀 확대하면 글씨가 나올 것 같아서
자, 이렇게 보면 여기 주변은 지금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여기는 지금 움푹 들어가 있고요. 네. 다른 데는 지금 다 산인데 여기는 지금 농사 짓고 있는 거거든. 얘가 휴전선이라서 여기에 큰 도시는 없어요. 뭐 휴전선 옆에서 사람이 많이 살 수는 없잖아. 대신 농사 짓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는 모양이 되게 뚜렷해서 시험에서도 되게 자주 물어봐요. 그래서 여기는 양구에 있는 해안면, 양구에 있는 침식둔지거든요. 자, 우리 양구 어디서 들어본 적 있지? 양구. 한반도 배꼽 축제. 아, 자, 여기가 인공호수에 인공섬을 만들었어요. 여기 양구거든요. 네. 섬이 뭐 닮았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야. 사람들 좀 이렇게 놀러 오라고 섬을 그냥 일부러 한반도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중에 근처 갈 일이 있으면 한번 들러보세요. 네. 여기가 이제 위도 경도상으로 한반도의 중심, 배꼽 축제를 여는 곳이에요. 네. 네. 그래서 지방에 있는 내륙에 있는 도시들은 대부분 침식 분지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춘천, 그 다음에 양구 여기가 워낙 뚜렷해서 얘네들만 주로 물어본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침식 분지 지형도만 보고 마칠게요. 자, 얘가 양구의 지형도예요. 자, 지형도가 나오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해발고도예요. 물론 등고선이 얼마나 많이 있냐 없냐도 봐야 되는데 등고선이 넓게 있으면 대체로 평지, 등고선이 되게 촘촘하게 있으면 경사가 급한 곳. 근데 해발고도를 봤더니 여기 보니까 1000m, 800m, 600m. 주변은 해발고도가 높고요. 1242m나 되네요. 근데 밑에 봤더니 600m 미만. 여기는 어쨌든 주변보다 낮은 움푹 들어간 분지 지형이죠. 네. 됐니? 그래서 주변보다 낮은 평평한 땅을 침식 분지라고 한다. 참고로 여러분 혹시 펀치볼이라고 하는 서양 애들의, 미국 애들의 그 커다란 뭐 화채 그릇이라 그랬구나? 혹시 알아요? 아, 네. 어쨌든 이게 커다란 그릇인데 미국 애들이 6.25 전쟁 때 여기 와서 보고 자기네들 그 큰 그릇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걸 펀치볼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걸 펀치볼 하면 침식 분지구나 라고 알아들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당연히 침식 분지라는 걸 아는데 옛날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거 잘 몰랐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야, 이거 운석이 떨어진 자리 아닌가. 자, 운석이 떨어져서 생긴 그 크레이터 있죠. 얘도 분지 모양이잖아. 그 정도로 모양이 뚜렷해서 자, 얘는 그 크레이터는 아니고 침식 분지예요. 자, 오늘은 어쨌든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은 이제 선상지 네. 선상지만 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선상지 여기도 뭐 기본 개념부터 그다음에 중요한 것만 먼저 체크를 좀 할게요. 네. 선상지에서 선은 부채 선자예요. 우리가 부채를 한자로 선이라 그래요. 선. 자, 그래서 부채 모양 상자 그리고 땅 지자. 땅 자체가 부채를 닮았다, 부채꼴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근데 얘는 우리가 지금 하천 지형에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하천이 어떤 물질을 운반하다가 퇴적작용이 일어나는데 그게 부채꼴 모양으로 쌓이더라. 뭔가 조금은 독특하죠. 그러니까 특별한 환경에서만 이런 선상지가 만들어져요. 그 조건은 먼저 자, 이쪽이 지금 경사가 급한 산지예요. 산지고 그러니까 주변은 지금 이게 막 산지인데 여기에 지금 계곡이 있어. 좀 큰 계곡이 있어요. 그리고 산이 이렇게 끝나는데 여기는 산지인데 갑자기 평지가 나오는 지역들이 있어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뭐 과학은 아니니까 뭐 이해하면 좋고 이해 안 되면 그냥 외우면 돼요. 산지와 평지가 만나는 지점들이 있는데 자, 과거에 얘가 이렇게 서로 그냥 하나의 어떤 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얘가 푹 꺼진 거야. 그러니까 이 단층 지진이 일어나면서 끊어진 거야. 그럼 얘가 갑자기 푹 꺼지면 여기는 거의 절벽이잖아요. 네.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물론 점점 깎이긴 하지만 여기하고 여기 보면은 경사가 갑자기 변하고 이쪽은 평지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지형이었는데 푹 꺼졌어. 오랜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이렇게 경사가 급격하게 변하는 지점들이 이제 특별한 곳에 있는 거죠. 아무데나 있는 건 아니고. 네. 됐니?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요. 산지는 경사가 대체로 급하고 이제 갑자기 평야를 만날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자, 비가 막 내리면 계곡이니까 뭐 자갈이나 모래나 흙이나 아니면 이게 과거에 빙하 시대 때는 여기에 나무가 별로 없었을 거니까 심지어 바위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떠내려와요. 그래서 계곡은 당연히 좁으니까 물살도 세고 막 떠내려오다가 평지를 만났네? 그럼 넓게 퍼지면서 운반하던 물질이 쌓이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쌓일까? 어떤 모양으로 쌓일까? 물질이 지금 흙이나 모래나 자갈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지금 공급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쌓이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부채꼴로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경사가 급한 산지와 평지가 만나는 경사가 급격하게 변하는 경사급변점에서 계곡의 입구 부분에 계곡으로 들어가는 입구 부분 이걸 곡구라 그러거든요. 계곡의 입구란 뜻이에요. 그래서 곡구 부분에 부채 모양으로 퇴적돼서 만들어진 지형을 선상지라고 한다. 됐죠? 네. 자, 그래서 하천이 운반한 물질이 부채 모양으로 퇴적된 지형으로 주로 산지에서 평지로 이어지는 골짜기가 나타나는 하천 중상류에 분포한다. 자, 형성 원인은요. 하천의 유로가 좁고 경사가 급한 산지에서 형의 강폭은 되게 좁을 거 아니야? 계곡이니까. 급한 산지에서 넓고 완만한 평지에 이르는 곳은 물이 넓게 퍼지면서 당연히 물이 천천히 흘러가게 되겠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토사, 흙과 모래가 퇴적돼서 만들어진다. 자, 이런 선상지는 다시 이제 밑에 보면 선정, 선항, 선단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 규모는 당연히 선상지마다 다른데 여기서 여기까지 뭐 한 4km, 5km, 뭐 10km 가까이 되는 것들도 있어. 근데 어쨌든 이게 선상지인데 하늘에서 내려다봤을 때 여기 부분을 계곡의 입구, 곡구 가까운 이 부분을 선상지의 정수리, 선정이라고 불러요. 정수리? 여러분들 뭐 그런 장난치나? 이렇게 머리 안 감았다고 놀릴 때 정수리에서 냄새 난다고. 머리 꼭대기잖아. 네. 애들이 웃지를 못하는구나. 아무튼 머리를 어떻게 날마다 감니? 특히 여학생들. 냄새 안 날 때까지 적당히 까보면 되지. 아무튼 선정.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가운데 부분, 선상지의 가운데 부분을 선상지의 중앙이라 그래서 선앙이라고 불러요. 중앙할 때 앙이에요. 됐니? 그 다음에 선상지의 여기 끝에 부분을 끝 단자를 써서 선단이라고 한다. 선단이라고 한다. 됐죠? 그래서 선정, 선앙, 선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얘네들이 성격이 다르니까 구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이 똑같으면 사실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 이유가 없잖아요. 뭔가 다르니까 다른 이름을 붙인 거지. 첫 번째는 이제 위치가 다르고요. 그 다음 이제 이게 더 중요한데, 자, 여기서 뭐 작은 바위, 뭐 그 다음에 자갈, 모래, 흙 같은 게 막 떠내려오다가 이제 쌓이기 시작해요. 그럼 당연히 크고 무거운 게 먼저 멈출 거고, 작고 가벼운 건 멀리까지 떠내려가겠죠. 네. 이해되니? 네. 그래서 선정은요, 자갈이나 굵은 모래 같은 거. 선상지에서는 제일 입자가 굵은 것들이 여기에 상대적으로 많이 쌓이게 돼요. 그리고 선앙은 이제 주로 모래가 쌓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끝에는 입자가 작은 진흙이나 점토 같은 것들이 여기까지 떠내려와서 쌓이게 된다. 그러지 않겠니? 네. 됐죠? 그래서 밑에 가면 이제 정리가 돼 있을 거야. 선정은 자갈이나 굵은 모래. 이쪽은 주로 모래. 여기는 이제 물이 잘 스며들지 않는 점토나 진흙 같은 것들. 쉽게 말하면 여기는 배우숲지랑 비슷한 거예요. 가장 멀리까지 떠내려온 거니까. 됐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선정은 여기는 당연히 이렇게 부채굴 모양으로 쌓이긴 한 건데 경사가 대체로 급할까 완만할까? 물이 뭔가를 쌓았어. 절벽 모양으로 쌓을 수는 없잖아. 물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조금씩 무거운 것들이 떨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물이 쌓은 어떤 지형들은 대체로 평탄해. 자, 그래서 평탄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거든요. 여기는 농사를 지을 수 없지만. 자, 그러면 선정은 무슨 농사를 지을까? 반농사, 논농사? 반농사. 왜냐면 자갈이나 굵은 모래야. 물이 금방금방 스며들 거 아니야? 그래서 이쪽은 반농사고요. 그 다음에 선앙은 주로 모래라 그랬어. 논농사, 반농사. 당연히 여기도 반농사. 그런데 오늘날에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연히 쌀밥 좋아하잖아. 네. 그래서 그리고 특히 과거에는 어떻게든 논농사를 짓고 싶어서 다른 데서 이렇게 진흙 같은 거 가져다가 흙을 섞어요. 그래서 원래는 반농사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논농사를 짓는 곳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물어보진 않고요. 그냥 여기는 선앙이다 라고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선단은 입자가 크게 가느니까 배수가 불량해서 옛날부터 논농사다. 됐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여기 교재를 보면 이게 선정은 선상지의 정상부로 밭이나 과수원으로 이용하였으며 최근에는 취락도 입지한다. 자, 취락은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다음 선앙은 선상지의 중앙부로 하천이 복류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조금 이따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대간하여 논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오늘날에는. 됐죠? 그 다음에 선단은 선상지의 말단부, 끝 부분으로 용천이 분포하여, 이것도 조금 이따 같이 설명할 거예요. 분포하여 주거지, 논 등으로 이용한다. 됐죠? 네. 일단 내용 설명은 다 끝났어. 그럼 이제 아까 말했던 뭐 용천, 그 다음에 복류, 그 다음에 여기 취락, 이제 같이 설명을 좀 할게. 단면도를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뭐 필기해도 좋고 그냥 한번 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그냥 한번 봐도 좋고. 자, 이렇게 지금 선상지를 설명했는데 이렇게 한번 단면도를 잘라볼게요. 단면도를. 산 쪽이 A고요. 이쪽 평야 부분이 B야. 네. B야. 그러면 이렇게 자를 때요. 이쪽이 지금 A 부분이고요. 이쪽이 지금 B 부분이에요. 했니? 그러면 경사가 급한 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기반한 평지야. 그런데 여기 부분에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부채꼴. 근데 단면도를 보면 계곡의 입구 부분부터 많이 쌓이고, 너무 급하게 그렸다. 자, 이렇게 단면도를 보면 많이 쌓이고 끝으로 갈수록 점점 쌓여있는 물질이 줄어들고, 옆에서 보면 단면도를 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됐니? 네. 됐니? 자, 그러면 이쪽은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선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선앙이고요. 여기 끝에 부분은 지금 선단이다. 선단이다. 자, 계곡에서 물이 흘러와요. 물이 흘러오는데 계곡물이 선상지 위를 이렇게 흘러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여기 지금 굵은 자갈이나 뭐 모래나 여기도 모래예요. 그러니까 계곡에 있는 물이 물론 장마철에는 막 넘치겠지만 이제 비가 별로 안 오는 시기에는 계곡에 물이 흘러오다가 선상지를 만나게 되면 선상지 위를 이렇게 흘러갈 수 없어요. 다 지하로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수 형태로 기반함은 바위니까 뭐 돌을 뚫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 기반함 위를 이렇게 흐르고요. 다시 기반함을 만나면 이 지하수 형태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천이 분명히 물이 흐르는데, 하천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지하로 숨어서 지하수 형태로 흐른다.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복류라고 불러요. 복류. 지표면은 없지만 물이 흘러가고 있다. 이걸 복류한다라고 말해요. 이 복자는 엎드릴 복자인데 약간 낮다는 뜻이거든요. 그건 이제 잘 안 하다가서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 어쨌든 지하수 형태로 흐르는 걸 복류라고 한다. 자, 이렇게 지하수 형태로 흐르다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선상지가 끝났네? 그러면 다시 지상으로 물이 나오게 되겠죠. 네. 이게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물이 이렇게 흘러나올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지하수가 다시 땅으로 나오는 이걸 갖다가 용천이라고 불러요. 용천. 용천이라고 불러. 네. 그러면 선단에서는요, 하천이 지하로 이제 한 줄기만 흐르는 게 아니라 여러 줄기가 이렇게 흐를 수 있고요. 선단 지역에서 대체로 용천들이 있어. 그래서 용천이 이렇게 띠 모양으로 분포한다 그래서 이걸 정확히는 용천대라고 해요. 용천대. 용천이 띠 모양으로 분포한다. 됐어요? 됐어? 자, 그러면 일단 아까 하천 복류 설명했죠. 그리고 이 용천이니까 어쨌든 물이 있고 여기는 이제 배수가 약간 불량하니까 사람도 살 수 있는 거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 자,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선상지의 규모가 수 킬로미터 정도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얘가 쌓여 있는 건 지금 모식도긴 하지만 곳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수십 미터 두께로 뭔가 쌓여 있어. 그럼 생각 한번 해보자. 여기에 사람이 살고 싶은데 일단 마실 물을 구해야 돼요. 네.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물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꽤 멀리 떨어져 있는 선정이나 선단에 가서 물을 가져온다. 자, 선단은 용천이 있죠. 물이 있어. 여기 선정은 계곡물이 선상지 밑으로 스며들기 전에 계곡에서 물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왔다 갔다 하자니 너무 멀고 너무 귀찮은 거야. 우리가 아프리카도 아니고 옛날 같으면 이제 항아리 짊어지고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오려 그러니 너무 힘든 거죠. 이거 좀 어려워. 그럼 두 번째로 여기 우물을 파면 여기에 지금 지하수가 있잖아요. 우물을 파면 되긴 하는데 수십 미터 깊이로 과거에 우물을 팔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당연히 없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 선상지의 서남 부분은 사람이 살기는 좀 힘들었다. 근데 대신 여기는 물을 구할 수 있으니까 사람이 사는 거고요. 마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선정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계곡의 입구 부분이니까 곡구라 그러는데 여기는 계곡물이 스며들기 전에 물을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었더라. 여기에 있는 마을을 곡구취락이라고 불러요. 취락은 그냥 마을이야. 전통 마을. 그리고 계곡의 입구 부분에 물이 스며들기 전에 물을 구할 수 있으니 사람이 살 수 있었다. 이렇게 형성된 마을을 곡구취락이라고 한다. 자, 이제 설명은 다 끝났고요. 자, 이제 지형도 보고 그 다음에 유성사진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이렇게 봤더니 그 유명한 지리산 그 유명한 지리산 그 다음에 여기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 화엄사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절이 나와요. 화엄사 계곡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좀 이따 유성사진도 보여줄 건데 직선으로 쭉 이어져 있어. 여기가 과거에 큰 지진이 났던 곳이에요. 그 과거라는 게 뭐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이 아니라 훨씬 과거에. 그래서 계곡물이 뭐 장마철이라 그럴 때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내리면서 여기서부터 부채꼴 모양으로 등고선을 보면 이게 대체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금 더 유성사진 보면 더 명확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선상지다. 됐니? 네. 자, 다른 곳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은 급경사, 등고선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등고선이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져 있으면 선상지라고 알아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선상지는 흔할까 드물까? 드물어요. 왜? 우리나라는 경사가 급한 산 자체가 일단 별로 없어.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 완만하잖아. 우리나라 학생들더러 산을 그리라 그러면 참 아름답게 이렇게 그리죠. 스위스 애들한테 산을 그리라 그러면 알프스 산맥의 산을 이렇게 그리죠. 산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사가 급한 곳이 별로 없어서 선상지는 별로 없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고, 자, 이제 유성사진만 보고 막 끝낼게요. 3D로 볼까? 되면 자, 이렇게 내려가면 지리산이 있고요. 여기 아닌데?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얘가 지금 지리산이거든요. 여기 화엄사가 있고, 근데 봤더니 여기 부분이 직선에 가깝죠. 여기가.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직선은 거의 없어. 직선이 있다는 얘기는 뭔가 이렇게 큰 사건이 있었다는 거야.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직선인 거예요. 그래서 직선에 가깝게 흐르는데 여기 화엄사 있잖아요. 아, 화엄사 옆에 계곡이구나. 자, 이렇게 놓고 봤더니 이렇게 돌려볼까요? 이렇게 돌려보면, 자, 여기도 이 화엄사 계곡에서부터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쌓여 있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계곡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쌓여 있는 거고요. 이해되니? 네. 느껴지니 혹시? 네, 그래서 여기가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선상지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끝! 와.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